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토론 주제는 바로 디지털, 비트코인, AI 에이전트 그리고 양자역학 이 주제로 심층적으로 좀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학자로 너무나 유명하시죠? 김상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네.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내셨죠? 얼마 전에 네. 같이 저랑 한번 뛰셨죠? 네, 뛰셨죠? 네. 아우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김광석 교수님은 평소에 테니스 좋아하시는데 네. 뭐 이렇게 러닝은 별로 안 즐기시는 걸로 러닝 알고 안 좋아해요. 있는데 예. 그날 아침에 이제 준비가 안 됐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프 코스를 바로 그냥 예. 평생 첫 도전 네. 10km도 뛴 적 없으시죠? 10km는 뛰어봤죠. 뛰어보셨어요? 네. 최근은 아니시죠? 최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하프 코스 정도 뛰려면은 최소 6개월 정도 준비하고 보통 하고 그래요? 저도 막 정말 바쁜 와중에 막 네. 꾸역꾸역해서 이제 좀 준비하고 하프 뛰었는데 네. 물론 저보다는 한 10분 정도 늦게 들어오셨지만 이거 깜짝 커트해 놀 주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와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좋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경림란 덕분입니다. 경익남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막 네. 빨리 열심히 하라고 쪼아주시니까 네. 우리 네. 해군 동기들은 잘 아실 텐데 해군 창설 기념일배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네. 뭐 오래전이죠. 네. 2002년이었나? 그 마라톤 대회에서 제가 2등 했었습니다. 2000 몇 년이요? 200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20대 초반? 그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때 어쨌든 네. 2등 했었다니까요. 네. 아우 한 10명 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로 네. 옥매트가 나왔어요 그 당시. 옥매트. 그래서 부모님께 드렸던. 네. 우리 이런 얘기 계속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디지털 얘기 해야 됩니다. 네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비트코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음, 중국의 기술 추격이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AI 또 특히 딥시크 쇼크가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미국의 대형 빅테크주들이 다 조정되고 또 중국 주가는 또 좋은 랠리를 보이고 있어요. 또 이 영상이 나갈 시점이면 중국의 양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기술 추격 어느 수준입니까? 사실 이제 기술 추격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럼 네. 뭡니까?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중국을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이미 넘어섰다는 이미 거예요. 넘어섰습니다. 네. 이미 넘어선 지 어떻게 평가를 오래됐고요. 하십니까?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술 특허 수준 보면은 사실 뭐 2010년대부터 중국이 독보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1위는 네. 당연히 미국이고요. 예. 그러니까 기술 특허라고 하는 것이 5년, 10년 후 그 기술 분야 경쟁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AI 분야는 이미 2010년대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특허 출원 숫자가 절반 정도, 미국의 절반 정도, 50% 정도 차지하는 독보적인 2위였고요. 이 3위권 그룹에 여러 국가들이 속해 있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그리고 나머지 3위 그룹입니다. 우리나라는 3위 그룹에 속해 있었고요. 이미 2010년대부터 지금 현재 이 기술 역전 현상은 예견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작년 수치인데요. 깜짝 놀랄 결과를 봤습니다. 네. 미국을 오히려 앞섰더라고요. 미국을 앞섰다. 중국이 생성형 AI 분야, 특히 영상 처리, 비전 분야라고 하는데 영상 처리나 혹은 또 그 이제 영상 인식하는 분야들 중국이 오히려 특허 출원 숫자를 미국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0년 전에는 독보적 2위 수준에서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더 앞서는 상황. 결국 지금 이 딥시크 열풍이 단순히 그냥 열풍이 아니라 미국도 충분히 긴장하고 중국의 이 경쟁의 어떤 추격을 이제는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투자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미국의 투자 열풍이 일어났었던 것, 미국 주식을 보유하려 했던 것은 사실은 다 테크주죠. 네. 그리고 그 테크주들이 시가총액이 반영되면서 미국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왔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고 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역시 테크주가 중국의 테크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마침 키스텝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커리어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이었는데
그 전에 위촉연구원으로 키스텝에 음. 4개월 정도 네네. 계약직 그러셨죠.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 있었어요. 그때 그런 것 그 보고서에 참여하고 하는 것을 더 생생하게 기억을 음. 하는 것들이 많은데 마침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음. 키스텝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음. 여러 부문별로 그러니까 AI를 가지고도 더 디테일하게 쪼갤 수 음. 있잖아요. AI 영역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영역들. 근데 여러 기술 부문별로 대부분 한국을 이미 넘어섰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미 앞질렀고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좀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걱정했을 때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건 오로지 기술 아닙니까? 자원 없죠. 노동력 줄어들고 있죠. 자본도 이탈하고 있죠. 그럼 오로지 기술력인데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 양적으로 거대한 나라한테 기술 수준마저 뺏겨 나가고 있다. 오히려 앞질러 갔다. 이건 좀 상당히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현상을 놓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넛크래커 현상이라고 했죠.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주력으로 가져갈 때 넛크래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깍지같이 우리 땅콩을 쪼개는 도구를 넛크래커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 가격 경쟁력을 일본보다 우위로 유지하고 네. 중국이 추격하는 것은 이제 거대 생산 이제 비용 효율 관점에서 가격 경쟁력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품질과 가격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지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왔었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중국을 우리 밑으로 볼 게 아니라 네. 이제는 뒤집힌 상황에서 특히 이 AI 테크 분야는 전방위적인 경쟁을 할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뭐 조금 속상하긴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AI 분야 탑 2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탑 2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사실 뭐 수년 전만 해도 뭐 100점 미국을 100점으로 치면 중국이 한 70점 정도 수준이다. 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50점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 30점 정도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 요 1, 2년 사이에 특히 딥시크 열풍을 보면서 이제 약 6개월 차이로 따라왔다. 점수로 치자면은 90점 정도. 미국이 100점, 중국이 90점.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 뭐 한 5년간 좀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정도부터지만은 기술 분야에서 이것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정도 경부터입니다. 생성형 AI에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여러 기반 기술들이 막 학계에 발표되기 시작한 지점이 17년, 18년 그 즈음이거든요. 이 챗GPT에 쓰인 트랜스포머라는 기술도 2017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열풍이 이제는 곧 불겠다라고 우리가 학계나 기술 업계에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럼 지난 뭐 6, 7년 정도 이 생성형 AI 시장을 보면요. 미국이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쭉 밀어붙이던 시기였어요. 네.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요. 예를 들면은 뭐 GPT도 그렇고요. 뭐 메타의 라마라는 모델도 그렇고요. 구글의 뭐 람다라는 모델도 그렇고요. 뭐 이런 모델들을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때 조 단위 돈이 투입되거든요.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GPU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거죠. 이런 어떤 속도의 전쟁에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위를 계속 유지해온 것이 지난 5, 6년간의 생성의 미국의 시장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딥시크가 발표됐죠. 딥시크는 도대체 어떤 모델이냐? 네. 과연 미국이 자본과 이 한 발 앞서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쭉 밀어붙이고 이제 후발주자가 못 따라오게 만든 것을 어떻게 딥시크는 따라잡을 수 있었느냐? 지금 벤치마크 결과들을 보면은 딥시크가 GPT-4 모델 가장 최상위 모델에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여러 곳에서 평가 결과들을 보면은 자 어떻게 따라왔느냐? 중국의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입니다. 네. 네. 이게 중요한 것이 AI는 거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GPU를 엄청 많이 세팅을 하고 비용을 엄청 많이 집어넣으면은 이것이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스케일업 전략들이 먹혀왔는데 중국은 지금 이 딥시크를 만들 때 거대한 모델을 구성하지 않았어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GPT-4를 만들 때 GPU가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모델이 10,000개 쓰였습니다.
그 H100이 가장 최상위 버전이에요. 네. 엔비디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GPU의 최상위 모델. 한 칩당 얼마 하는지 아세요? 요 한 개당 요 조그마한 반도체 얼마입니까? 6천만 원 합니다. 그 10,000개 정도 쓰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만 해도 한 6천억 정도 되는 거죠. 되는 셈이죠. 자, 근데 이 딥시크에는 H100 모델이 못 들어갔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 엔비디아의 GPU를 중국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단계, 밑에 수준의 모델을 썼어요. H100이라는 모델을 썼습니다. 아까 제가 H800 모델이고요. 네. H100이라는 모델을 썼는데 이 모델은 H800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모델이에요. 네. 가격이 한 칩당 한 2-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걸 2,000개밖에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줄여놓고 성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느냐? 바로 엄청난 엔지니어링 기술 썼어요. 데이터 그렇죠. 학습 과정이나 네. 추론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딥시크가 추론하는 과정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정 뭐 논문이나 이런 것에 어떤 그 추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딥시크는 이 모든 전방위적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치고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질문하는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다. 그럼 내가 학습한 데이터셋 이 추론 과정들에서 학습한 데이터셋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데이터만을 끌어와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분야의 데이터에 검색하고 검열하는 과정이 효율화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빠르게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학습 데이터량과 여러 어떤 그 GPU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성능이 더 뛰어난 모델들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적인 효율화를 바탕으로 이 중국이 만든 이 성능 자체가 지금 미국의 최상위 모델 그리고 거대 자금이 투입된 모델을 거의 견주어도 비슷할 정도의 수준을 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아까 제가 스케일업 전략, 규모의 전쟁을 펼쳐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네. 그 당시 요 딥시크 이슈가 이제 논란이 되고 한 며칠 동안 미국 관련 주식들이 급락한 이유죠. 네. 아,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간 이 자본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규모의 전쟁을 펼쳐왔던 것이 이제는 이 패러다임 먹히지 않을 수 있겠구나. 뭐 반도체주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 혹은 서비스 업체까지 AI 관련 섹터가 동시에 주식이 급락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급락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저는 국내 기업들도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거대 자본이 투입되어야지만은 AI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의 통설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딥시크를 봤더니 그게 아니다. 이게 좀 하드웨어 구성이 좀 빈약하더라도 우리가 엔지니어링적으로 혹은 인력의 어떤 고도화된 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답을 중국이 제시한 꼴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것이 자본력에서 뒤처진다라고 해서 기술까지도 뒤처질 것이다라는 전제를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소위 이런 AI라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경쟁력을 보여주려면 크게 뭐 한 세 가지 부문에 걸쳐서 뭔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텐데 이제 하나가 소위 하드웨어적인 컴퓨팅 파워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겠고 두 번째가 소위 말하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이겠지만 솔루션, 네, 네, 알고리즘 해당되고, 솔루션. 알고리즘 솔루션. 세 번째가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마치 요리 잘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예를 들면 저는 다시마를 이만큼 이용해 가지고 국물을 맛있게 우려내요. 근데 다시마를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다시마를 음. 보이콧한 거야. 음. 안 줄래. 음. 근데 다시마 없이도 그 수준의 맛을 내기 위한 요리 기술을 개발하신 거예요. 너무 비유가 적절합니다. 김상희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쇼크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뭐 미국도 여러 연구 기관들이 그 정도 딥시크는 우리 더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어 하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거 오늘 토론자로서의 의견을 하나 드리면 어쨌든 이 저비용 경쟁이 일어난다. AI라는 영역에 있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AI 기술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들끼리는 경쟁이 더 붙었다. 특히 미중 간에.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구조는 오히려 기분 좋게 됐다. 그럼 AI 서비스가 더 많이 보급될 여지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장이라는 영역을 놓고 우리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제 의견 여기서 마무리하고 질문을 또 이어간다면 미국이 과연 이렇게 중국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지켜만 보고 있을까? 음. 뭔가 추가적인 제재를 단행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뭐 저는 이제 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게 아주 포괄적인 시선은 아닐 수 있지만은 기술 분야에 좀 집중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을 좀 바라보면은 네, 미국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 분야는 산업 기술 분야는 중국이 한 수 아래라는 걸 전제로 깔고 정책이나 뭐 제재 규제를 가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딥시크로 대표되는 이 AI 분야 그리고 또 뭐 로봇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혁신 산업 분야를 보면은 중국이 한 수 아래로 보기에는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네. 말은 이것이 뭐 규제라든지 이런 정책, 뭐 법 제도 혹은 산업 질서적으로 아무리 태클을 걸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중국이 이미 갖춰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AI 분야가 지금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 AI 반도체라든지 또 관련된 기반 기술 분야들을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하고 생태계를 쪼개므로써 중국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타라고 하죠. 가장 최상위 버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을 수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선을 긋는 것으로 지금까지 규제를 해왔는데 이렇게 이것이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중국이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버려요. 네. 그 말은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 밸류체인상에 중국을 집어넣어서 같이 특정 분야에서만 경쟁하면 오히려 더 미국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한 수 아래로 보는 정책들을 펼쳐오다 보니까 네. 이것을 이제 각자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좀 무섭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굴기라고 하는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 이 중국의 이런 정책적 뭐 국가 정치적 투자들이 뭐 2000년대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들이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은 이미 뭐 물론 뭐 트럼프 2.0 시대가 열릴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만은 이미 미국의 이런 규제 강도가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예측하고 대비해 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에 발맞춰서 이 기술 분야가 이 수준이 끌어올려진 거예요. 네. 자신들의 기대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고 이건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미국이 생각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저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이제 미국 기업들도 이런 성장 우리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네. 이것이 중국을 이제 한 단계 아래로 보고 미국 주도의 이런 우방국 생태계에서는 미국이 독보적으로 주도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이것이 중국으로 생태계가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사이에서 다양한 또 법적 제재들이 갖춰질 겁니다. 네. 뭐 그런 건 이제 교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술 분야만큼은 이제는 우리가 중국의 위상이 상당히 강화됐다. 네. 이것은 이제 미국이 무시 못할 수준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워낙 또 우리 교수님 기술 경영 영역에서 독보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 결과물을 대중에게도 또 학계에도 또 정부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고 또 워낙 이 분야의 강연자로서 기업들에게 소위 자문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강연자로서도 그렇게 해주시는데 더 경고음을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피드백을 먼저 드리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또 진행자가 아닌 토론자로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우리 얼마 전에 일본 다녀왔다가 제가 편의점에서 그 모습을 마주하면서 더 체감을 했거든요. 뭐냐면 일본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입되지 않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그 다 동전 인식하는 그렇죠. 기기 예, 말씀하시는 제가 그것 거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세계적으로는
QR 오더로 바뀌고 있고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이렇게 다 바뀌고 있고 동전 없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동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지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 체감했잖아요. 이 도시 중심만 벗어나도 카드 결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점조차 이 언택트 기술로 도입을 했는데 그 언택트 기술이 QR 방식이 아닌 뭐 페이퍼리스가 아닌 뭐 캐시리스가 아닌 현찰 동전이나 지폐를 넣음으로써 거스름돌을 걸러주는 그런 종류의 장치인 거예요. 이것은 일본 자체적으로는 충분히 도입될 만하나 세계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혼자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른바 그런 현상을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일본은 세계 GDP 면에서 그렇고 세계 주요 산업에 특히 미래 성장 산업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그렇고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중국 시장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 55%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라는 영역에서 배터리라는 영역에서 재생에너지라는 영역에서 반도체도 특히 우리 파운드리 영역도 한국 파운드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세계적으로 그래서 2024년 내내 서방 강국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과잉 생산하지 마라.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과잉 생산이 아니다. 규모의 경제를 하는 것이다. 많이 생산해야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지. 근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독일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위협적이니까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전기차를 보급하니까 이 폭스바겐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공장 문 닫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협적이니까 미국 시장에 마저 10%가량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협적이다고 느끼다 보니까 과잉 생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공격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과잉 생산이 아닌데 우리 규모의 경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기술 수준 올리고 가격도 저렴하게 만드는 이게 혁신 아니겠습니까? 가격을 올려가면서 기술 혁신 만드는 건 쉽죠. 근데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혁신적인 기술을 제시하는 게 그게 정말 말 그대로의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기술 더 무서운 일이 온다. 그리고 중국은 자체적인 그 부분입니다. 자체적인 생태계, 독자적인 기술을 구축하고 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게 글로벌리 통용되지 않겠지만 중국은 이미 시장 점유율 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춰 나간다면 그 기술이 또 그 상품이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 이런 면에서는 정말 중국 기술 더 무서운 일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일례로 앞서 말씀 주신 이제 동전 인식하는 기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라이프, 그러니까 동전과 지폐를 쓰는 이 라이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술이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혁신의 단계로 보면 아주 낮은 단계의 혁신입니다. 네, 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분야 특허가 미국을 넘어섰다. 특히 이제 안면 인식, 얼굴 인식, 영상 처리 분야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안면 인식 기술은 거의 독보적인 탑이에요. 글로벌 탑 수준인데 중국의 요즘 상점들 방문하면요, 사람들이 뭐 상점에 입장하거나 결제하거나 ATM기에서 돈을 뽑거나 다 얼굴을 갖다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면 인식으로 이미 시장 표준이 보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아직 동전 때려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죠. 제가 뭐 일본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특유의 문화가 반영된 부분인데 사실 7, 80년대 제조업 강국이었던 일본이 네, 사실 당시만 해도 갈라파고스 할 만했거든요. 네, 뭐 갈라파고스는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혁신한 기술들이 전 세계 글로벌 표준이 된다. 이런 네. 것이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소니 같은 경우는 VHS 우리 비디오 테이프 방식을 이제 너무 고수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고 뭐 코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디지털 카메라 전환되던 시기에 필름 카메라 계속 유지하다가 뭐 갈라파고스의 하나의 어떤 부정적 사례로 남겨져 있는데 그게 이제 몇 건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방식들, 일본의 방법론, 일본의 기술, 일본의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먹혔던 성장 방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7, 80년대 충분히 자신들이 어떤 여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펼쳐 나가던 시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뭐 특히 AI 분야, 뭐 이런 전기차 분야, 일본이 탑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들의 성공 방정식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타산지석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본의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중국의 모습만 볼 게 아니라 우리만의 성장 방정식이 과연 있는가. AI 분야에 최근 보면은 저도 이제 많은 AI 분야 벤처들과 협업을 하고 뭐 자문도 하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정말 1조 원 매출을 달성할 만한 잠재력이 있는 벤처 기업이 보이질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네이버와 다음이 탄생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네. 당시에 네이버 다음이 지금 너무나 큰 기업이 됐지만은 네이버 다음과 유사한 정도의 규모로 이게 앞으로 잠재적인 경쟁력을 펼칠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기업들이 수십 수백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물론 8, 90%가 사라지면서 버블이 되기도 했죠. 이게 버블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그 중에 몇몇은 정말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버블이 커야지만 알짜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입니다. 뭐 하는 뉴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AI 목표가 너무나 소박하더라고요. 수년 내에 유니콘 기업 5개 만든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중소 벤처 기업들의 바라보는 어떤 목표예요. 미국 300개씩 나와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은 수백 개 기업이 유니콘 그렇죠.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이런 정도 수준밖에 타겟을 못 잡는다라는 것은 이미 생태계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딥시크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희망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자본과 규모의 전쟁이 좀 일단락되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 팔로우업 아닙니까? 빠르게 네. 쫓아가고 빠르게 효율화하고 빠르게 최적화하고, 지금 이 기회가 한번 온 거예요. 네. AI도 지속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네. 한 번씩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우리나라의 뭐 어떤 고급 인력들과 혹은 또 아주 효율화하는 또 우리만의 능력들을 발휘해서 AI 분야에 저는 좀 주도 기업들이 벤처 쪽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너무 훌륭한 조언 주셨고요. 저도 사실 경제 연구하면서 제가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던졌어요. 네. 어떤 던진 건가요? 게 겨울꽃. 아, 농담스럽게 잠깐 네. 홍보했고요. 봤습니다. 보셨죠? 네. 네. 농담스럽게 홍보했고요. 제가 던진 캐치프레이즈가 2번째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한국이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서 이제 1.5% 성장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도약하는 두 번째 한국의 시간. 그러니까 10세에서 20세, 30세, 40세가 돼서 50세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두 번째 20세로 가자는 거죠. 40세에서 50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발돋움판을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어떤 성장 공식 이 자체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다른 성장 방식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만방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작은 제 의견, 아까도 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 주셨지만,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만 들어드린다면 바로 규제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원래 없어요. 법제도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니까 그 새로운 기술에 맞춰진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먼저고 법이 따라요. 그런 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술이 태동하기가 유리한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안면 기술 적용한다 시작하면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네. 개인정보 물론 중요하지만 법제도를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규제를 프리하게 먼저 만들어줍니다. 특히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트럼프는 GEC를 만들었잖아요. 정부 효율성위원회. 그 위원장을 일론 머스크로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미래지향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20년, 30년 미래를 보면서 그 20년, 30년의 상황에 맞는 규제가 무엇일까?
자율주행 기술의 규제 수준은 무엇일까? 그걸 자꾸 던지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의 수장으로서 자리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 막 30년 전 규제 이렇게 뜯어보면서 우리 스타트업이 기술 가지고 우리 심사받겠다고 우리 자금 필요하다고 하면 이 규제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유니콘 기업이 등장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저 좀 화가 좀 나는데 네. 안 됩니다.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부족한데 규제 수준도 이렇고 인력에 대한 보충 영역도 고민하지 않고 R&D 예산은 줄이고 안 됩니다. 우리 1.5% 성장을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정확한 지적이신 게 뭐 안면 인식 분야가 중국이 성장한 게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죠. 네. 규제가 없기 때문에 CCTV 영상들이 막 빠르게 유포가 되고 예. 스타트업들이 이걸 암 시장에서 데이터들을 크게 확보를 하니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지는 거죠. 물론 뭐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뭐 스타트업 이 대표님들이 이 데이터 확보하는 데만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든다라고 아예 연구조차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공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들을 좀 제공해 주던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이걸 맡겨버리니까 하나하나 규제 따지다 보니까 좀 더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법 제도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고 비용이 엄청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규제가 규제 일변도로 가면서 지금 산업을 해치고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죠. 바로 비트코인 가상자산 영역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가상자산 영역도 규제나 법 제도가 좀 빠르게 형성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잘 형성된 국가입니다. 2020년 경부터 가상자산 뭐 투자보호법이라든지 뭐 STO 관련된 법 제도가 논의되고 이미 빠르게 정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안이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1차안들의 내용은 좀 드래프트적인 성격이죠. 좀 이제 큰 테두리의 지정들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더 논의가 되고 이게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요즘 여의도의 금융 기업들은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함부로 뛰어들기에는 법적인 규제적인 이런 투명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만나본 금융사들이 뭐 특히 증권회사들이 뭐 STO나 가상자산 뭐 투자 상품 만드는 시도를 2020년, 21년 경에 하다가 네. 중단한 기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 중단하셨습니까? 했더니 이거 지금 뭐 법 규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잘못했다가는 뭐 국가 정부에 이렇게 찍힐 수 있다. 뭐 혹은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규제가 만들어질 거라면은 이것을 또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나와야 되는데 네. 포괄적인 규제만 어느 정도 법안이 갖춰진 다음에 그 추속 논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불투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뭐 가상자산 이런 뭐 블록체인, 디파이 이 다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산업 영역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걸 딱 캐치한 거예요. 내가 이걸 표몰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대통령 선언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가만히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트코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거를 또 우리가 커버할 수 있고 또 여기 후속되는 여러 블록체인이나 디파이 산업이 너무나 거대할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겠다 판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도자도 없고 그런 뭐 법 제도 정비도 안 되고 네. 금융사들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게 저는 그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신 뭐 규제가 발목 잡는 산업을 발목 잡는 AI 이후로 또 비트코인 영역 가상자산 영역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워낙 우리 김상현 교수님을 오래 배워왔고 알아왔고 그러지만 오늘 이 토론은 정말 우리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를 들면요, 저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은 없는데 기업을 보면 회계팀이 있고 재무팀이 있어요. 회계 재무팀. 그리고 뭐 마케팅팀이나 전략팀이 있어요. 생산팀이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보통은 전략팀이 상위 부서로 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재무회계팀의 영향력이 더 세다. 그러면 이 기업이 통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있죠. 그러면 재무팀 파워가 센.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략팀은 계속 새로운 걸 구성하고 도전을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재무회계팀 입장에서는 커스트 센터인 거예요. 비용을 지출하는 부서인 거예요. 전략팀은.
근데 전략팀은 한 발 더 나아갈 것을 비용을 써서라도 한 발 더 나아갈 것을 생각하는데 회계팀은 왜 그 비용을 자꾸 만들어내느냐라고 제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굳이 따지면 이 전략팀은 확장적 사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계팀은 제약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조직입니다. 어떤 특정 조직을 특정 전문가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어서의 리더도 또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리더도 계속 이 확장적 사고를 하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하고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약적인 사고를 하고 제약적인 의견을 주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네.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을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네네.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발 더 도약하기 위한 그런 생각과 사고를 많이 우리 리더분들이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를 가지고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중국의 추격 또 미국의 이런 제재적인 움직임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심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셨던 의견에서 코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트코인.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 자산 시장 중에 하나로서 비트코인을 분류하고 있는데 김상윤 교수님은 이 비트코인 시장을 보실 때 이 뷰 포인트가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쪽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본다면 교수님은 좀 이쪽에서 바라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큰 틀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그 관심을 안 가지거나 네. 애써 외면했던 이유는 비트코인을 기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네. 기술로 바라보던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나의 산물이죠. 네. 블록체인 화폐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14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수년 전까지만 해도 특히 금융권의 시선, 뭐 경제학자들의 시선, 또 일반 대중들의 시선이 이 비트코인은 기술이기 때문에 뭐 이런 화폐나 자산으로 인정될 수가 없거나 혹은 또 이 기술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네. 뭐 0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이 비트코인을 기술로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기술에 대한 얘기를 뭐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드리진 않겠지만은 14년 동안 해킹이 한 번도 없었고요. 네. 이런 우리가 이제 기술을 인류가 받아들인 역사를 쭉 보면은 항상 초반에는 이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이것이 검증되고 해결되죠. 저는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그러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선이 어떻게 옮겨가냐면은 자산으로서의 시선으로 옮겨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경제학자로서 김광석 교수님의 같은 생각이죠. 네. 이것을 이제 하나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분배 수단으로 뭐 해지 수단으로 혹은 뭐 디지털 금으로 본다라는 시선이 지금 기술에서 좀 넘어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관점입니다. 자, 근데 저는 그것이 뭐 일관 타당하다고 보는 게 이것이 기술의 검증이 끝나면요, 이걸 효용을 봐야 되거든요. 네. 도대체 비트코인이 우리 세상에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자, 용도라는 측면은 일단 뭐 비트코인이 나중에 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 혹은 뭐 여러 암호화폐 생태계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거 차치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네. 이게 지금 현실은 뭐 그런 비중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2025년 이 시장의 비트코인은 어떤 위상인가? 딱 정확한 표현이시죠. 포트폴리오 자산 분배의 한 축이다. 우리가 지금 전체 글로벌 자산 클래스 중에 한 6위권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3,000조 정도 되죠. 뭐 그 정도 규모의 그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 상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이 관점들을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집단이 누구인가? 바로 월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의 뭐 거의 종주국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국가 전략 자산이다. 아니면은 우리 뭐 ETF 현물 ETF 상품이다. 혹은 또 이런 거대 기업들이 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이런 기업들 하나하나가 이것을 자산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혹은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고 뭐 이런 시대 뭐 혹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시기에 중장기적으로 가치를 오히려 빛을 발할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과 같은 역할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술의 검증이 끝났다 하나고요. 네. 둘째는 이 자산적인 성격이 더 강해졌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선 혹은 미국의
어떤 관점, 전략대로 비트코인이 좀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기술부터 비트코인을 바라봤던 연구자로서 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죠? 요즘 비트코인 시세가 네. 너무 월가의 그 바람대로 월가의 조종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의 특정 기술주 같은 혹은 기술 섹터 같은 움직임을 또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밤 11시 반에 나스닥 시장이 딱 개장하면요. 기술주 섹터의 움직임과 비트코인이 동조된 현상들을 저는 뭐 일주일에 뭐 3, 4일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그 말은 이것을 비트코인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이 월가 세력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나스닥 기술주를 더 지금 오늘 매집해야 될 날에는 비트코인도 함께 매집을 하는 거예요. 혹은 이걸 좀 던져야 될 날에는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이것이 비트코인이 나 장기적으로는 이걸 벗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최근 요 한두 달 사이에 조정장이 네. 저 비트코인을 그런 그 자산 분배의 수단으로 보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순수한 이 반감기의 이 상승장의 그 모멘텀이 좀 약해진 측면이 있다. 네. 그냥 쭉 올라가야 될 시기였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관점이 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10만 불이 되니까 이걸 좀 팔아서 수익 실현하겠다. 뭐 이런 국가들도 있어요. 부탄이나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 비트코인을 뭐 몇천 개씩 갖고 있거든요. 이번 10만 불 딱 넘어가니까 막 한 달에 몇백 개씩 팝니다. 물론 시세에 엄청 큰 영향을 안 끼치죠. 뭐 소규모니까. 뭐 이런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아마 월가의 거대 자본가나 혹은 ETF 상품에 투자한 거대 부호들도 지금 최근 요 한 달 사이에는 상당수 물량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작년 1년치 쭉 가파르게 ETF에 돈이 몰린 것에 비하면은 최근에 좀 내놓는 물량들이 많아요. 네. 이게 비율이 거의 뭐 비슷하거나. 네. 그 말은 이게 이제 좀 비트코인 순수성을 잃은 측면이 있다. 네.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을 어쩌면 이제 기술 경제학자로서 이 바라보는 그 뷰가 말씀하신 대로 관점이 바뀌고 있다. 이제 기술적 검증은 끝났다. 기술이 아니라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뷰가 좀 명확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까 기술적 검증은 끝났지만 14년 동안 한 번도 해킹이 없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시대가 오면 비트코인도 해킹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팽배해졌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양자역학이란 무엇인지 아주 쉽게 그냥 짧게 저희가 공학적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은 아니니까 양자역학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이제 물리학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네. 지금 쉬운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빛을 얘기를 할 때 빛의 이중성이라 그러는데 빛이 이제 파동이면서 입자다 이런 얘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빛을 쭉 파동으로 이게 연속성이 있는 물질로 보다가 이걸 에너지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딱 끊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입자론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구축한 사람들이 빛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네. 그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파동이면서 입자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양자역학은 이런 그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양자역학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양자역학은 물리학의 이론적인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빛의 이중성과 같은 개념이고 이것을 컴퓨터 분야에 딱 집어넣으면요. 이게 우리가 컴퓨팅을 이제 연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트라는 것을 이용하죠. 비트는 0과 1입니다. 이진법을 이용하죠. 그럼 비트라는 것을 0과 1이라는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이것이 양자역학 개념을 딱 집어넣으면은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 빛이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네. 이 똑같은 이거 하나의 개념인데 이걸 두 개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컴퓨팅 이 계산 연산 과정에 이 하드웨어에 집어넣으면 어떤 개념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0과 1로 처리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한 비트 안에 특정 시점에 0 아니면 1 혹은 0 아니면 1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양자역학 개념을 집어넣으면은 이 한 비트 안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혼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유사한 예로 뭔가 재미있는 그래픽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사람 같이 보이고 이렇게 보면 동물 같이 보이고 이런 그래픽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동물 사람이 이렇게 도는데 내가 정지 버튼을 딱 누르면은 사람, 네. 정지 버튼을 딱 누르면은 동물 이렇게 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비트라는 개념에 적용을 하면은 이게 막 뭐 어려운 수학 문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0과 1이 막 공존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지금의 기존 전통적인 컴퓨팅 방식에서는 0과 1의 이 개수를 늘려야지만은 즉 비트 수를 늘려야지만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더 다양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은 이 비트라는 개수가 많아져야 되죠. 근데 양자역학의 이 큐비트라는 개념 0, 1이 혼재되어 있는 개념을 적용하면은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두 개 비트에서 처리할 것을 하나 안에 처리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죠. 물론 그 기술적 개념은 그건 아닙니다만은 네. 자 0과 1이 막 혼재되니까 이 연산이 엄청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연산을 아주 빠르게 처리해 준다. 바로 양자역학의 개념이 컴퓨팅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이 0과 1의 큐비트라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적용되면 가장 쉽게 진화할 분야가 바로 암호학입니다. 네. 우리 암호학에 쉽게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례로 우리가 캐리어의 그 잠금 장치를 할 때 보통 숫자가 3개로 되어 있잖아요. 0에서 9까지 맞춥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손으로도 이거 풀 수가 있잖아요. 000부터 999까지 1000개의 숫자만 손으로 이제 좀 뭐 소위 뻘짓을 하면은 이걸 암호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빠르게 처리하려면은 동시에 두 손을 막 이용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더 빠르게 경우의 수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양자역학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암호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인 0과 1을 하나씩밖에 쓸 수 없는 그 전통적인 컴퓨팅 방법을 0과 1이 동시에 혼재하는 이 큐비트라는 개념을 쓰면은 훨씬 더 다양한 경우 수에 더 빠르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학이 가장 이 양자역학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된 이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채굴자들이 채굴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연산이나 이 지난 10분간의 비트코인 전 세계 거래 기록을 채굴자들이 이 수학 문제를 계산해서 이것을 답을 찾은 채굴자들이 이 여러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권한을 갖고 여기에 이제 채굴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비트코인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걸로 보안이 유지됩니다. 근데 그 채굴자들이 풀어가는 수학 문제 혹은 이것의 검증 과정에서 양자 컴퓨팅이 들어오면은 뚫릴 수 있다라는 게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정도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보안 시스템을 뚫을 정도가 되려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양자 컴퓨팅의 큐비트라는 것의 개수가 수만 개, 수백만 개가 돼야 돼요. 지금 현존하는 양자 컴퓨팅의 최고봉은 최근에 발표된 구글의 양자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팅이 약 100개의 큐비트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게 나왔습니다. 해서 구글이 윌로우를 발표했는데 큐비트 100개밖에 지금 세팅을 못했거든요. 네. 그게 수만 개, 수백만 개가 돼야 아마 비트코인 뚫릴 겁니다. 네. 그럼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20년 더 필요하다. 이게 10년, 20년이라는 게 명확한 10년이 아니고 정말 좀 이게 물음표라는 거죠. 좀 한참 시간이 흘러야지만은 이게 비트코인을 뚫을 수 있는 정도의 큐비트 하드웨어가 개발될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만약 그러면 뭐 10년 후에 수만 개, 수백만 개의 큐비트를 보유한 이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가 개발이 됐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을 뚫을 수 있는 또 관련 해킹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야 돼요. 이것도 양자 컴퓨팅이라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 거죠. 이런 정말 큐비트 몇만 개, 몇백만 개가 이 비트코인 뚫을 수 있는 하드웨어 개발이 완성돼야 된다. 그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또 완성돼야 된다. 이거 두 개를 갖추는 과정이 저는 10년 만에 달성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뭐 어쨌든 뭐 00년이라고 봤을 때 그 사이에 비트코인 암호 체계는 또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니다 보니 뭐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이게 양자 컴퓨팅이 정말 뭐 큐비트 몇만 개, 100만 개 이런 정도 하드웨어가 혹시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 보안 체계들, 금융 시스템 이게 더 빨리 붕괴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암호 솔루션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금융망이 더 뚫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그런 이유들이죠. 그렇죠. 이게 분명히 공격이 있으면은 방어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또 양자 컴퓨팅이 이 기술을 확보하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이런 몇 개의 관문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너무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다. 네. 기술이라는 것은 변수가 많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김 교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음.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왜 만나가지고 그러게요. 아마 2015, 15년? 16 네네, 뭐 그 그쯤이었죠. 정도인데 모바일 프론티어 컨퍼런스에서 음. 제가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주제로 그 당시에 강연자로 강연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네, 연사로서 다음 발표를 크로싱 했었죠. 되면서 명함을 주고받았죠. 음. 예. 그때 만난 인연으로 여러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정말 훌륭하시죠. 예. 이 훌륭한 메시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어쨌든 정리를 한다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은 연산 속도를 굉장히 빨리 만드는 슈퍼컴퓨터다. 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네. 것 같고요.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한다면 여러 영역에서 해킹이 좀 가능해진다. 비트코인도 뚫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의 암호화 체계가 지금 그대로라면 뚫릴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 영역을 뚫을 수 있게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그리고 그걸 뚫기 전에는 오히려 금융 시스템을 뚫을 것이다. 그죠? 그런 관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경제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처럼 양자 컴퓨팅만 혼자 개발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구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만 들어보면 양자 컴퓨팅마저 비트코인 못 들어.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기술적 검증은 끝났어. 그리고 자산으로서 평가해야 돼. 라고 보신다면 뭐 일시적인 조정 절차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그림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어떻게 비트코인 시장, 자산 시장으로서 어떻게 중기적으로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세상에 돈이 넘쳐나잖아요. 네, 돈을 투자할 아이템이 부족해요. 네, 그다음 그 비트코인이 저는 수요가 또 많이 있다라고 보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기술에서 자산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 결국 과학기술 영역에서 금융과 경제의 영역과 혼합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변화들이 너무나 우리 기술 주도의 변화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그 하나의 어떤 변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 저도 비트코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네. 뭐 반감기 언제 들어가야 돼? 자,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며칠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제가 계속 12월부터 뭐 주변인 분들이나 혹은 출연한 일부 방송에서 한 25%에서 30% 항상 이 상승장에도 큰 조정이 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1억 5천 정도 찍었고 미화 기준으로 10만 달러를 넘어선 시점에서는 이게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장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4년 전, 8년 전 그랬어요. 지금은 또 아주 얄팍한 우리 월가 사람들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또 수익 실현 욕구 강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그냥 치고 올라갈 것보다는 25% 30% 정도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타임을 노리시라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비트코인 상승론자라고 막 또 오해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저 희망적으로 얘기하니까 네. 기술 관점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요 며칠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대예요. 네, 좀 명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미화 기준으로 어제 86K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하락이 남아 있다라고 그냥 뭐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큰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다른 뭐 자산들을 보다 훨씬 조정폭이 크다라는 거 충분히 감안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이걸 조정을 딛고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 상승폭은 4년 전, 8년 전에 비해서는 그 정도에 비할 바는 못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교수님 질문 주신 중장기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당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돈은 넘치는데 세상에 돈은 넘치는데 투자할 곳이 부족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특정 정부나 특정 화폐에 좌지우지하지 되지 않는 특정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의 대안적인 투자 자산 성격을 너무나 잘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 또 주도하는
또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 충분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다만 들어가는 시점 조심하시고 그건 충분히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 또 용도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만들 변화는 비트코인만의 변화가 아니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의 변화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아마 이렇게 긴 시간 1시간여 동안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지정학적, 경제학적, 또 자산 시장의 움직임까지 같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김상훈 교수님께서 이미 집필하신 엑스트로피 이 저서에 더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상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 주시길 바라고 또 김상훈 교수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예, 유튜브 채널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 링크도 네. 밑에 이렇게 남겨드릴 네. 테니까 역시 책과 기술을 읽어준 남자 이런 걸 써야 되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망합니다. 망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지금 딱 좋습니다. 네네. 예. 그런 관점에서 더 관심 있는 주제들 있는지 확인해 봐 주시길 또 부탁드리고 이상 오늘 김상현 교수님과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